우리 방송이 이제 슬슬 뭐랄까요, 종전선언 전문 방송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달째 종전 관련한 내용들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정부가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제 국민들이 갑자기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갑자기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 텐데, 지금 뉴스 보면 전부 다 뭐 윤석열 윤석열이 누구를 만났네, 김종인. 안 만났네, 뭐 온다네 안 온다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어차피 정편이나 언론사에다가 광고비 주고 광고 내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걸 내라고 차라리. 그래갖고 어차피 주고 하는 국가 홍보인데,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이거 뭐 대놓고 자랑하네, 뭐 정권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공익방송을 뭐 이용을 하면 어때? 그거라도 안 하면, 광고라도 안 하면 아예 뉴스를 안 틀어주는데. 그러니까. 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공익 광고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 행정기관들의 광고비와 집행 코너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은 뭐죠? 오늘 헤드라인은 한국일보에서 나온 신문 준비했는데, 이인영 내년 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겠다. 네. 그 통일부 장관이 설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4개월 전인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월에서 11월 말 사이에 이산가족 그 상봉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구체적인 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북한의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 상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봉이라도, 그러니까 화상 면회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상봉이라도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가 드렸던 게 속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내년 설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상봉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만남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대면 만남이든 뭐 이렇게 화상 방식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사는 엄청 크게 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남북이 그 이산가족들을 만나는 게 이게 작은 이벤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 제가 매주 월요일 날 KBS 알바를 가잖아요. 그 라디오 방송 딱 출연하려고 본관에 탁 들어가면은 자기네가 최장시간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산가족 상봉, 첫 이산가족 상봉을 KBS가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그 역사를 붙여놨어요. 근데 최근 KBS를 보면 이산가족이고 종전선언이고 남북 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뉴스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산가족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산가족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동화 소재로 해서 공모전 동화를 성공을 시켰고 자꾸 대상을 받았고 동화 작가 출신이야. 그래서 이 대상된 작품이 우리 그 초등학생들 탐구 생활에 들어가갖고 매년 여름방학마다 수없이 많은 덕후감이 나오던 그런 작품을 쓴 작가로서 제가 이산가족 전문가거든요. 왜 웃니? 게 거의 없죠.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이 얘기를 주야장천 본인 입으로만 해. 안 알아주니까. 해드려야겠어. 남들이 안 해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산가족 관련해가지고 그 직계가족으로 순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직계가 이제 부모 형제 주소 확인되는 사람부터 앞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이게 확인되는 사람부터 앞부분에 있고 만나야 될 사람 고령일수록 순번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번호가 지금 현재 직계가족으로 나와 있는 번호가 5,000번이 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7, 8년 전에 5,000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산가족 1세대가 지금 많이 돌아가신 거죠. 생존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80대예요. 아이고. 80대, 90대. 네, 80대, 90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산가족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서 상대방 가족을 못 찾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기억이 좀 잘못돼서 주소라든지 뭐 구체적인 기명을 모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들이 대기자만
5,000분이 넘으셨는데 지금 5,000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항상 이 이산가족을 할 때는 뭐 500명 한정.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만 앞번호마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명절 때만 해요. 이렇게 양쪽에 맞아요. 양쪽 국가 간의 이벤트처럼 서로 보여주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말고 상설 면회소를 차려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신청한 사람들은 연락해서 만날 수 있게 해줍시다 라고 우리 정부에서 계속 제안을 하는데 북한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기조가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는 진짜 상설 면회소를 비롯한 이 상설 만남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박 2일 동안 3번 정도 만날 수 있게끔 또 면회에 관한 것들 되게 좀 바꿨거든요.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자유 시간도 보낼 수 있게 이것들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걸로도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왜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이제 비난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산가족을 한 가족 만날 때마다 보통 그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북한에 지불을 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네. 왜냐면 이제 저쪽에서 그 사람 찾고 뭐 하는 수수료 비용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외화가 넘어간다. 한국 돈 안 받을 거 아니야. 달러가 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는 당사자들이 내라고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이 내라고. 아, 박근혜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럼 사실 못 만나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현재까지 묶여져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그동안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도적인 권한을 많이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없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다 만날 수 있는 요런 그 여건이 조성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뭐 남북 교류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무로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네. 아무튼 통일부 장관은 좀. 공직은 싫어. 청문회가 싫어가지고 공직은 싫고 아무튼 이번 이산가족 만나면 그동안에 없었던 좀 더 많은 숫자들과 또 다양한 게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교류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중국을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뭐 돈도 붙이고 이런 거 합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같은 것들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까지 이번에 같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종전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헤드라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뉴스원 기사인데요. 이인영 장관이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 겨냥에 추진하지는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중국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꾸 베이징 올림픽에 뭐 미국도 안 온다 그러고 하는데 뭐 여기서 종전선언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인영 장관이 굳이 왜 베이징 올림픽?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이전에 저는 이제 11월 말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인은 안 되더라도 합의가 11월 말 안에 끝난다고만 하더라도 이 엄청나게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선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반대하기도 뻘쭘하니까 어떻게든 시기를 대선 전에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럼 대선 전에 하지 말라는 건 내년 2월 달 지나서 하라는 얘기다. 3월 돼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애들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미국도 동원하고 일본도 동원하고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이미 그 물결을 거슬릴 수 없을 만큼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그 노컷뉴스 관련된 기사가 또 있네요.
네, 노컷에서는 미국 언론도 종전선언 마무리 단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나마 좀 힘 있는 폴리티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폴리티코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러면 이미 미국 정부 안에서도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폴리티코는 어떤 매체인가요?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폴리티코는 사실 이제 진짜 취재력이 좀 뛰어난 그 매체기도 한 게 빨대가 있죠. 어. 미 정부 안에. 사실 폴리티코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미국 뉴스 보시면은 한동안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이 됐던 매체가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거든요. 근데 그 악시오스를 어떤 기자들이 만든 매체냐면은 이 폴리티코 출신 기자들이 만든 매체예요. 그래서 폴리티코 악시오스 출처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폴리티코 아까 빨대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폴리티코가 주로 이제 그 군산계, 그러니까 이게 군산계는 민주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군산 복합체하고 연관돼 갖고 군사적 뉴스들을 빨리 뽑아내는 데는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쟁에 관련된 거, 파병에 관련된 거, 뭐 미국의 무기 수입이라든지 수출에 관련된 거, 이런 뉴스들을 일단 잘 뽑아내고요. 특히 동아시아 관련한 대외 관계 뉴스는 가장 먼저 뽑아내는 애들이 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극동아시아 뉴스는 자기들이 제일 잘 뽑는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일반 타블로이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고, 뭐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뭐 외론들이 응용하는 뭐 미국 국무부 안에서 뭐 조심스러운 반응이 있다, 뭐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외론이 어디 가서 봉투 찔러주고 쓴 아니, 그전에 조작 기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 우리나라만 맨날 종전선언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안 할 거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기사 써냈거든요. 불과 한 10일 전에만 해도 그랬죠. 엄청나게 써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안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한다고 써? 너 알려주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도한 물결처럼 정전선언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미 우리는 한 달 전에 이거를 얘기를 미리 했었기 때문에 우리 방송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됐어? 라는 반응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도 단정적으로 된다고 우리가 방송을 그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이게 내일 뉴스를 하는 사람들의 이게 패착이야. 너무 지겨운데 왜 이제서야 난리지? 이런 느낌. 우린 너무 익숙해져서. 윤석열도 이제 갑자기 윤석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전이 구체화되게 되면 이걸 폄하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정일이 지적한 것처럼 정전 선언은 됐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고. 근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근데 이제 의미 없다. 그런 식으로 쓸 건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또 정치 공세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뭔가를 꺼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비용 문제거든요. 통일 비용 문제. 통일 비용. 그래서 조만간 저쪽 측에서 국진당 측에서 통일 비용된 문제를 가진 기사나 사설들을 들고 나와서 지랄을 칠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때 했잖아요. 그때 조선일보가 통일이 뭐라고 했지? 아무튼 그 통일 관련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일보가 얘기한 그 비용 문제, 그것도 기사로 있거든요.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전선언에서 이제 저쪽에서 그 논리를 들고 나오면 조선일보 기사를 조선일보로 반박을 근거를 수 해서 있다.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통일이 미래다입니다.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 조선일보 가서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그때는 미래였는데 지금은 미래가 아닌 악몽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홈페이지가 진짜 구려. 글자체부터 구려.
자, 다음은 잊혀진 그 인물. 네, 우리 총리 김부겸 총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리였지. 총리였는데 지금 장관들이 일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총리 뭐 하나라고 얘기가 소식이 안 들리는 분인데 기사가 하나 떴네요 오늘. 네, KBS 보도인데요. 오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개막한다.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대응 의지 표명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네, 아셈 참여하는 건 좋지만 이거 화상회의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맞네. 근데 가서 우리 그러니까 또 이 얘기 하는 거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개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대화장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상들이 모두 협조를 해달라. 근데 이 아셈에 뭐냐면 아시아하고 유럽 이 두 대륙 관계 강화를 위해서 96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아 21개국, 그다음에 유럽 30개국, 그러니까 EU, 뭐 아세안 이렇게 해서 총 53개 국가 및 지역 협의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기사가 희한한 게 일단 이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개회사를 한대요. 이걸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셈 회장국하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네. 근데 이게 화상으로 개최됐잖아. 네. 화상으로 개최되는데 기념사진 어떻게 찍지? 내 맘속에 저장 캡처. 캡처. 다 같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이렇게 캡처하는 캡처. 거겠죠. 매트릭스 그 모니터 같은데 앞에서 캡처를 하는 거야? 아니면 메타버스로 하든가. 그 정도 기술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건 그 밑바탕은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국이 다 깔았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요. 중국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 아세안 10개국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미국도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국가들은 어디만 보고 있다? 한국만 보고 있다. 대한민국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 유럽이랑 거래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증 한번 서줘? 참관인으로 들어와줘? 아니면 공동계약에 업적으로 참여해줘?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정부가 전에 이제 저희들이 쭉 얘기한 거 있죠. 네, 황금평. 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거 우리가 손가락 얹어야죠. 네. 네, YTN 단신인데요. 정부 북한 광역 두만 개발 계획에 다시 가입해야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네, 광역 두만 개발이 뭡니까?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이 경제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이 지역 협의체, 경제협력 협의체에서. 네. 근데 2009년에 탈퇴를 했대요, 북한이.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광역 두만 개발이잖아요. 두만이 어디입니까? 두만강. 그렇죠. 두만강 유역의 경제 개발을 4개국이 공동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네. 압록과 두만을 연결하는 부분이 한반도의 총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남북한은 그냥 통일 한반도로서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러시아나 몽골이, 그러니까 사실 몽골은 몽골 껴준 게 참 그러네. 몽골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편입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중국에서 독립을 해갖고 그 견제력을 줄이고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경제 교류를 비롯한 교류를 해보자. 아니면 연합국을 만들어보자라는 제안도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연합국가. 그래서 그 연합국가를 만드는데 유일한 걸림돌은 동북지역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동북지역이 앞으로 통일 이후에 시진핑의 눈밖에 나서 결과적으로 분할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호랑이처럼 이렇게 두만 압록강에 딱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머리가 쭉 늘어나면서
몽골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거대한 용이 된다는 거죠. 호랑이에서 용으로? 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 일제 강점기 때는 토끼라고 가르쳤지만 이게 호랑이가 된 거고 허리가 잘린 호랑이가 이제는 몽골하고 연결되면서 동아시아를 내려다보고 응비하는 용 트림을 하겠구만. 그렇지. 그리고 우리 용 밑에는 뭐가 깔려 있죠? 스스로를 암탉이라고 부르는 중국이 깔려 있는 겁니다. 중국은 자기네 대륙을 암탉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태거든요. 알이 뭐야? 대만. 이렇게. 알이 너무 작다. 뭐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알이지. 이 닭등치에 비해서 알이 좀 작긴 한데. 많이 작다. 지들이 이제 스스로 암탉이라고 돼 있었는데 용 밑에 깔리는 닭이 되겠지요. 네. 팬더도 아니고 암탉이라니. 팬다는 뭐 중국이 그 외교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희귀 동물 끌어낸 것 뿐이고요. 원래 동네에서도 안 알아주는 동물이었어. 팬더는 진짜 그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생존 본능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러니까 자생력이라고는 1도 없는 동물이다. 왜냐면 먹는 거 엄청 많이 먹죠? 근데 느려요. 그래서 사실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를 못한대요. 이분이 우리 멤버십 방송을 안 봤네. 우리 멤버십 방송 안에 팬더? 신비로운 동물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보면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한 편견들을 깨트릴 수 있는 팬더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요. 일단 생물학자들은 그냥 번식력도 약하기 때문에 뭐 오로지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하네요. 많이들 보세요. 네, 아무튼 갑자기 얘기가 어디로 튄 거야? 광역 두만 개발 계획은 갑자기 급조된 계획이 아닙니다. 이 연도가 언제예요? 이게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갖고 만들어 가던 외교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단절되게 된 데에는 객관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조건으로 해갖고 약속했던 지원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계획들의 진척을 고의적으로 끊어버린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명박근혜 정부로 인해 갖고 끊어졌던 게 다시 돌아오는데 무려 1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는데도. 북한이 이제 탈퇴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별반 이게 저항 없이 곧 이루어질 계획 중에 하나고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가입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버리면 중국이 삐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양쪽에서 큰 소리 치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양쪽에서 또 삥을 뜯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실질적인 삥을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을 삥 뜯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에이. 네.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가진 거 1도 없이 큰 소리 치는 나라는 북한밖에 그렇지. 없어요. 야, 진짜 우리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야, 정말 그 가끔 보면, 백장과 그 외교술 그렇죠. 벼랑 끝 외교술은 부러워요. 네. 근데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경제대국이라던 일본을 향해서도 우리가 천하의 쪽발이 돼 이러고 무시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고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중국을 향해서도 저 짱 개새끼들 이러고 욕하는 건 우리밖에 없고 세계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걔들은 뭐지? 북한하고 남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더더군다나 북한은 얻어 쓰는 처지에도 더 당당하게. 당당하거든요. 당당하게. 아니 내가 언제 빌려달라 그랬어? 그냥 달라 그랬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북한의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끊고 대한민국이랑 손잡을 거야? 아니 러시아랑 손잡을 거야? 이게 맥히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 빙을 뜯기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북한이 손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의 빨대를 꽂고 쪽쪽 엑기스를 빨아먹을 수 있는 남북 경협의 시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